전 세계 실전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 1위는 한국입니다. 미국의 유능한 국방 전문 박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동남아의 캄보디아와 태국의 무력전쟁 속 미국에서는 전 세계 나라의 군사력의 수치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국방부의 비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력에 대한 큰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국방계의 판도가 뒤바뀔 거라 확신을 가지며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 무기의 정체가 이제 밝혀집니다. 모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지난 30년간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략을 분석했고 현재는 워싱턴의 안보 전략 싱크탱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탱크의 숫자나 전투기의 재원이 아닙니다. 실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어떤 나라의 시스템이 살아남아 적의 심장을 타격하는가 하는 실전 데이터만이 제가 믿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주일간의 기록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맹신했던 군사 상식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아니라 한국을 두려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의 고위 장성들은 회의실에서 시가를 피우며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지도 위에서 한국은 그저 미국의 우산 아래 보호받아야 하는 작은 동맹국이거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지정학적 완충지대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포성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당시 상황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나른했고 모니터에는 위성이 보내온 동남아시아의 정글 지도가 붉은색 점들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산 구형 방사포를 국경선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지만 펜타곤의 그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분석관 제이콥은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 쏘는 포탄은 절반이 불발탄일 것이라며 우리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국지전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미국이 보유한 최첨단 감시 자산에 비하면 그곳의 상황은 아이들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모니터 구석에 띄워져 있던 실시간 데이터 전송창에 이상한 수치가 하나 잡혔습니다. 그것은 태국군이 운용 중인 한국산 탐지 레이더에서 보내온 암호화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수치는 기존의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기이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발사한 방사포의 궤적을 탐지하고 역산하여 원점을 타격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이 불과 30초로 찍혀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의 최신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으로도 탄도를 계산하고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데는 최소 3분에서 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은 그 복잡한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끝내고 즉각적인 타격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데이터를 상급자인 윌리엄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져버리며 말했습니다. 토마스, 이건 명백한 전산 오류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만든 시스템이 미국의 이지스함보다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질 리가 없잖아. 센서가 정글의 습기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킨 게 분명해. 국장은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며 데이터를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몰라도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첨단 무기 체계의 소프트웨어를 독자적으로, 그것도 미국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조립이나 하는 하청 기지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화면 속의 수치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일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작동하는 기계가 뱉어내는 불규칙한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탐지 거리, 오차 범위가 0.01%라는 경이적인 정확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쏘아 올린 포탄이 정점 고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낙하 지점을 예측하고 있었고 심지어 바람의 영향과 지구 자전 효과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오류가 아니라면 한국은 지금껏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래 서버에 접속해 로그 기록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태국에 수출하면서 함께 넘겨준 기술 매뉴얼의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재원표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출용 카탈로그에는 성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기재해 두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진짜 칼을 숨기려는 검객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정보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초기 데이터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충격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영에서 대규모 여론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몰래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발사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이콥은 당황하여 커피를 쏟았고 윌리엄 국장의 얼굴색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위성이 그들을 포착했을 때는 이미 발사 버튼이 눌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응 매뉴얼대로라면 태국군 전방부대는 15분 안에 초토화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장면이 모니터 위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힘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한국을 얕보고 있던 그 시각 한국의 시스템은 침묵 속에서 사냥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국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너머 숲속에서 칠흑 같은 연기가 치솟았고 중국제 다연장 로켓 120문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위성이 보내온 열 감지 화면은 마치 지옥의 불길이 태국을 향해 쏟아지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로켓의 궤적은 정확히 태국군의 주둔지와 민간인 거주 구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지금 요격 명령을 내려도 시스템 부팅과 표적 할당에만 최소 3분이 걸려. 태국 전방은 괴멸될 거야. 그것이 우리가 배운 현대전의 상식이었습니다. 선제 타격을 허용하면 방어 측은 대응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는 냉혹한 법칙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눈앞의 모니터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로켓 발사 버튼을 누른 지 정확히 0.11초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스크린 한쪽 구석에서 푸른색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태국군 기지에 설치된 한국산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보내온 신호였습니다. 저는 마시던 물을 멈추고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동시 추적 목표물 500개, 탄도 계산 완료 시간 0.03초, 대응 사격 준비 완료.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제이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 토마스 이것 좀 보라고. 한국산 레이더가 완전히 맛이 갔군. 0.1초 만에 100개가 넘는 로켓의 궤적을 다 계산했다고? 미군의 최신형 레이더도 동시 추적은 50개가 한계야. 이건 명백한 시스템 버그야. 썩어 빠진 센서가 열기 때문에 미쳐 날뛰는 거라고. 상황실의 다른 장교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만든 기계가 미국의 기술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그저 가성비 좋은 껍데기에 불과했으니까요. 미국이라는 거인이 걷는 걸음마를 한국이 뛸 리가 없다는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의 수치는 단순한 오류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날아오는 로켓의 속도와 각도, 그리고 바람의 저항 계수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탄착, 좌표가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불과 10cm, 50km 밖에서 날아오는 포탄의 낙하 지점을 손바닥만 한 크기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저 수치가 진짜라면 지금 한국은 전 세계 군사학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신의 영역에 도달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여전히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당장 태국 측에 연락해. 한국산 시스템 끄고 수동으로 전환하라고. 저런 엉터리 데이터 때문에 진짜 위협을 놓치면 책임은 누가 질 거야. 하지만 국장의 고함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화면 속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로켓이 정점 고도에 닿기도 전에 태국군 진지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한국산 시스템이 보낸 좌표를 받아 한국산 자주포가 대응 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교범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적의 포탄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반격을 시작한다는 개념은 이론으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적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이미 적의 위치를 역추적하여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탐지 거리 100km 밖의 적 원점을 탐지하고 사격 재원 산출까지 걸린 시간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기존 미국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값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데이터 신뢰도
99.9%.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이콥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서서히 경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실시간 데이터라고? 한국 애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레이더에 AI라도 심어놓은 건가? 어떻게 이런 반응 속도가 나오지? 그것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무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고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주제에 어떻게 저런 기술을 숨기냐며 얕보고 무시했던 대가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놀라운 숫자들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무언가를 깨우는 열쇠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대본 -3단계. 모니터 속의 상황은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쏘아 올린 120발의 로켓이 대기권을 가르고 낙하를 시작한 지 불과 15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국군 진지에서 쏘아 올린 18발의 대응 포탄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미친 짓이야. 멍청한 태국군이 한국산 센서 오작동만 믿고 허공에 포탄을 낭비하고 있군. 로켓을 요격하려면 아이언돔 같은 전용 요격 미사일이 필요해. 일반 자주포 포탄으로 로켓을 잡겠다고. 그건 날아가는 파리를 소총으로 맞추겠다는 소리야. 미국의 군사 상식으로는 국장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재래식 포탄으로 고속으로 낙하하는 다연장 로켓을 요격하거나 발사 원점을 즉각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 게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가능은 단 10초 뒤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위성 화면이 확대되면서 캄보디아군 진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태국군이 발사한 포탄들은 마치 유도 장치라도 달린 것처럼 캄보디아군의 로켓 발사 차량 위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오차 범위 30cm. 이것은 포격이 아니라 정밀 수술에 가까운 타격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로켓 차량들은 두 번째 발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중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산 시스템이 계산한 좌표대로 날아간 포탄 일부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파편막을 형성했고 캄보디아군의 로켓 수십 발이 그 그물망에 걸려 태국 영토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산화해버렸습니다. 상황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제이콥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고 윌리엄 국장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타격 명중률은 98.2%였습니다. 미국의 최신형 유도 포탄인 엑스칼리버조차 실전에서는 90%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발당 수만 달러 하는 유도 포탄도 아닌 일반 고폭탄을 사용하여 이런 명중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의 성능을 넘어선 무언가가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키보드를 두드려 한국 시스템의 데이터 링크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수치는 제 심장을 멎게 만들 뻔했습니다. 표적 획득부터 발사까지 걸린 시간 4.2초. 미군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의 대응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제이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단순히 하드웨어가 튼튼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쏘는 것 같아요. 바람 온도, 습도, 심지어 포신의 마모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있어요. 미국도 아직 실험실에서나 테스트 중인 기술이라고요. 윌리엄 국장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우연일 거야. 운 좋게 좌표가 맞았겠지. 한국 같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완성했을 리 없어. 아마 태국군이 운용을 잘했거나 중국산 무기가 엉망이었던 거겠지. 그는 끝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해서 잔혹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된 줄도 모르고 예비진지로 이동했지만 한국산 레이더는 이동하는 물체의 예상 경로까지 파악하여 미리 포탄을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예측 사격 성공률 100%. 이것은 세계전쟁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서방 세계가 정해놓은 기술적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무기를 그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세컨드 티어 제품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한국이 이미 퍼스트 티어를 넘어선 어나더 레벨에 도달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것인가? 저 조그만 반도 국가가 70년 동안 휴전선 뒤에서 갈고 닦은 칼날이 이토록 예리할 줄은 펜타곤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모니터 구석에 깜빡이는 작은 아이콘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레이더나 자주포와는 차원이 다른 한국군만이 보유한 극비 통신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윌리엄 국장도 제이콥도 눈치채지 못한 그 작은 신호가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구석에서 깜빡이던 그 작은 아이콘은 단순한 통신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신호를 클릭하려는 순간 펜타곤의 메인 서버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뱉으며 붉은색 접근 금지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암호화 수준 측정 불가. 이것은 미국 국방부가 자랑하는 슈퍼컴퓨터로도 해독할 수 없는 미지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우리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는 거야? 당장 역추적해. 정보보안팀이 달려들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국장님, 이건 해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훔쳐보려다가 도리어 차단당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기존의 군사 통신망이 아닙니다. 양자, 암호 체계에 가까운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 순간 화면 속의 전장 데이터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이 초당 수 테라바이트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정글 한복판에서 대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인터넷 용량보다 더 큰 데이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많은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고 있는 것인가? 저는 위성 추적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향하는 곳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데이터의 종착지는 태국 사령부가 아니었습니다. 4,000km 떨어진 대한민국 본토였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원격 제어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태국에 있는 무기들을 현지가 아닌 본국에서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이콥이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미쳤어. 지연 속도가 제로야. 4,000km 거리에서 원격 조종을 하는데 딜레이가 0.001초도 안 된다고. 이건 빛보다 빠른 속도야. 광통신망을 깔아도 불가능한 수치라고.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현대 군사 기술의 가장 큰 난제인 통신 지연 문제를 한국은 보란듯이 해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속았어. 한국 놈들은 단순히 자주포 몇 대를 판 게 아니야. 자기들의 신경망을 통째로 이식해 놓은 거야. 저 무기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어. 그때 위성 화면에 더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 후방 깊숙한 곳, 아직 포격이 닿지 않은 안전지대에 숨어있던 적의 지휘 벙커들이 지도상에 붉은 표적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군의 레이더로는 절대 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산 뒤에 숨어있고 위장막으로 가려진 벙커를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투시하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걸 보고 있는 거지? 정찰 드론도 띄우지 않았잖아. 위성도 없는데 지상에서 저걸 어떻게 탐지해? 펜타곤의 분석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탐지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 스트림 사이로 정체불명의 비행체 신호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존의 항공기나 드론과는 전혀 다른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제로에 가까워 스텔스기조차 울고 갈 은밀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빨랐고 너무나 조용해서 미국의 위성조차 잔상만을 겨우 잡아낼 뿐이었습니다. 윌리엄 국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봤어? 방금 지나간 거 뭐야? 확대, 당장 확대. 하지만 위성 카메라가 줌인을 시도하기도 전에 그 물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 벙커가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화염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떨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무언가가 짓누른 것처럼 콘크리트 벙커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황실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현장의 소리는 기이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래식 무기의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물리력이 개입된 것이었습니다. 제이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토마스, 이건 아니야. 자주포나 탱크 수준이 아니라고. 한국이 저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 저건 제네바 협약에도 없는 무기야. 사람들은 한국이 반도체 기술로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문화 강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 뒤편에서 그들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에 취해 군비 축소를 외칠 때 한국은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릴의 전쟁의 무기를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국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을 얕잡아 보던 오만한 미국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공포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국 주재 미군 사령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확인해. 지금 태국 국경 상공에 뭐가 떠 있는 거야. 한국군이 거기다 대체 뭘 갖다 놓은 거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통신망조차 한국이 펼쳐놓은 전자전의 그물망 안에서는 먹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면 중앙에 그 비행체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외계의 우주선도 아니었고 기존의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검은 그림자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경악시킬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구름 위 25km 성층권에 떠있는 거대한 무인 비행체였습니다. 제트 엔진의 화염도 프로펠러의 소음도 없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덮인 날개는 유령처럼 고요히 하늘을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위성 화면의 확대 버튼을 눌렀지만 모니터에는 흐릿한 형체만 잡힐 뿐이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1제곱미터, 골프공보다 작은 크기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보다 더 은밀한 수치였습니다. 국장은 현실을 부정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오류야. 성층권에서 저런 크기의 비행체가 정지 비행을 한다고. 공기 역학적으로 불가능해. 이건 대기 데이터가 깨진 거야. 센서가 구름 그림자를 비행체로 착각한 게 분명하다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군사 상식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행체의 하부 패널이 열리며 기다란 금속 막대 하나가 지상을 향해 투하되었습니다. 추진체도 폭약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중력 가속도만으로 낙하하는 그 물체는 순식간에 마하 10의 속도로 돌파했습니다. 제이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열 감지 센서에 반응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어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미쳤습니다. 초속 3,400m로 캄보디아 땅에 꽂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건 미사일이 아닙니다. 운동 에너지 탄입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황실의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지진 감지 센서가 리터 규모 3.5의 인공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폭발 화염은 없었지만 충격파가 지하 50m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던 캄보디아군의 탄약고가 그 충격만으로 내부에서 붕괴해버렸습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군은 공포에 질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도 없이 동료들이 있던 벙커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광경은 그들에게 미지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의 지팡이. 미국이 냉전 시대부터 구상만 하고 기술적 한계로 포기했던 궤도 폭격 시스템을 한국이 구현한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런 기술을 개발하려면 수조 달러가 들어. 한국 국방 예산으로는 불가능해. 저건 분명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가 유출된 거야.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몰래 만든 거라고. 그는 애써 한국의 성과를 미국의 것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펜타곤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장은 즉시 워싱턴의 군사 위성 통제소에 연락해 해당 비행체의 피하 식별 코드를 조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만든 것이라면 아군 코드가 뜰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것이라면 적군 코드가 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 뒤 전송된 조회 결과는 상황실의 모든 사람을 침묵시켰습니다. 코드명 KR 스카이 I. 제조국 대한민국. 소속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한글 코드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의 주인이었습니다. 제이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 팔았다고 생각한 건 껍데기였어. 한국은 태국에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략 자산을 테스트할 거대한 시험장을 빌린 거야. 저 위에 떠있는 성층권 드론이 태국 지상의 레이더와 자주포를 하나로 묶어서 지휘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한국산 자주포의 명중률이 기이할 정도로 높았는지, 왜 레이더가 산 뒤에 숨은 적을 찾아냈는지 말입니다. 지상의 무기들은 그저 손발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눈과 뇌는 저 높은 성층권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의 연동성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당황하여 통신 주파수를 바꿀 때마다 하늘의 드론이 이를 실시간으로 감청하여 태국군의 자주포에 새로운 좌표를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라 정보의 학살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의 하다인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일본 측 담당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 측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동중국해 상공 위성 사진에 정체불명의 비행체 12개가 추가로 포착되었습니다.
전부 한국 방향에서 나라와 동남아시아 상공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괴물 같은 무기를 이미 양산하여 실전 배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져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화를 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공포 섞인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토마스, 자네는 알고 있었나? 한국이 언제부터 저런 걸 하늘에 띄워놓고 있었지? 우리는 그동안 뭘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계 군사력의 순위표가 다시 쓰이고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이제 경외를 넘어선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저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비밀의 근원이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는 또 한 번의 충격에 빠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의 상황실은 더 이상 전장 모니터링 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빗발치는 문의 전화를 받는 콜센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나토 사령부였습니다. 브리셀의 사성 장군이 비와 전화를 통해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비밀리에 기술 공유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국산 K 전차를 수입할 때 그들은 이런 기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에게 판 무기에도 저런 백도어 기능이나 숨겨진 연동 시스템이 있다면 유럽의 안보는 한국의 손바닥 안에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그저 가성비 좋은 무기 공급처로만 여겼던 유럽이 이제는 자신들의 국방 시스템이 한국의 통제하에 놓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침묵 속의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중국군 전자전 부대가 낼 수 있는 모든 주파수 대역의 방해 전파를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무인기라면 벌써 추락했어야 할 강력한 재민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층권 드론과 지상 무기들은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이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소용없어요. 한국 시스템은 주파수를 초당 수천 번씩 바꾸는 호핑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턴이 무작위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중국군의 재밍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그들이 막지 않는 주파수만 골라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바둑으로 치면 알파고가 아마추어를 가지고 노는 수준입니다. 그때 윌리엄 국장이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은 그렇다 치고 인력은? 저 거대한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최소 수백 명의 오퍼레이터가 필요해. 미국의 리퍼 드론 한 대를 띄우는데 조종사, 센서 조작원, 정보 분석관까지 10여 명이 붙는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전장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어. 도대체 그 많은 인원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우리는 즉시 한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송신 원점을 역추적했습니다. 국장의 말대로라면 거대한 지하 벙커나 대규모 작전 기지가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좌표가 가리킨 곳은 한국의 어느 깊은 산골짜기 덩그러니 노인 컨테이너 트럭 한 대였습니다. 잘못된 좌표 아닙니까? 제이콥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달랑 트럭 한 대. 저기서 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하지만 열감지 센서는 트럭 내부에서 단 2명의 생체 신호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달라붙어야 할 작전을 단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처한 절박한 현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효율성이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력이 줄어드는 한국은 사람 대신 AI가 전쟁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풍부한 인력과 예산으로 비대한 시스템을 유지할 때 한국은 한 사람이 100사람 몫을 하는 초연결 지능형 시스템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 있는 2명의 요원은 직접 조종관을 잡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AI가 수행하는 작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승인 버튼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표적 탐지, 식별, 우선순위 지정, 타격, 그리고 피해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퍼레이터의 역할은 조종사가 아니라 관리자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개념을 바꾼 것입니다. 군인의 숫자가 승패를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숫자에 속고 있었어. 한국군의 병력이 줄어든다고 약해진 게 아니야. 오히려 인간이라는 가장 느리고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60만 대군은 유지하면서도 저런 유기적인 통합은 꿈도 못 꾸는데 한국은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완벽한 군대를 만들어냈어. 사람들은 그동안 한국의 국방비 지출 내역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왜 탱크나 전투기 구매 비용보다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은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방산 비리나 예산 낭비라고 비웃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드웨어 싸움이 아닌 소프트웨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뇌가 달린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국이 한국의 탱크 대수와 군인 숫자를 세며 안심하고 있을 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공지능 사령관을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환경 속에 있었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생존을 위한 기술에 매달렸는가? 단순히 북한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위협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70년 전에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 들어야 했습니다. 그곳에 한국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이유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 속 캄보디아 국경의 포성은 멈췄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화력 시범이 끝난 후 전장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상황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기술적 기적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과잉 화력과 편집증적인 AI 통제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가 적으로 돌아서고 모든 보급로가 끊긴 최악의 고립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생존 매뉴얼 같았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땀에 젖은 셔츠를 푼 채 제가 건넨 낡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 분석 문서였습니다. 문서의 한 구절이 붉은 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탄약 보급 지연으로 인한 전선 붕괴, 지원 요청 후 도착까지 48시간 소요, 아군 피해 막심. 국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한국이 집착하는 것이 단순한 파괴력이 아님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한국의 트라우마는 적의 강함이 아니라 아군의 느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화면 속 태국군 진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태국군 포령대는 잔탄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후방 보급 부대에 무전을 치고 트럭이 올 때까지 최소 반나절을 무방비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인간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태국군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기도 전에 하늘에서 수십 개의 하얀 낙하산이 소리 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층권 드론에서 투하된 무인 보급 글라이더였습니다. 제이콥이 경악하며 데이터를 읊었습니다. 탄약 잔량 제로, 도달 예상 시점보다 10분 먼저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오차 범위 0.01초. 이건 반응이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한국의 AI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각 포대가 탄약을 얼마나 소모할지 이미 계산을 끝내고 보급품을 미리 상공에 대기시켜 놓았던 겁니다. 보급 소요 시간 제로. 이것은 병참학의 성배나 다름없는 즉시 보급의 실현이었습니다. 미군조차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연구했지만 실패했던 예측 군수 시스템을 한국은 완벽하게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태국군 병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보급 상자를 열며 환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히 그들이 소모한 만큼의 포탄과 전투 식량, 그리고 부상자를 위한 응급 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비즈니스처럼 했어. 결제 라인을 거치고 서류를 꾸미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곤 했지. 그런데 한국은 전쟁을 생존 본능으로 하고 있어.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밥을 주는 어머니처럼 총알이 떨어지기 전에 탄약을 쥐어주고 있어. 저건 기술이 아니야. 처절한 경험이야. 이 장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기술적 쇼크보다 더 큰 철학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럽의 장군들은 한국의 무기가 단순히 적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아군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을 타격할 때는 악마 같았던 시스템이 아군을 챙길 때는 천사처럼 섬세하게 작동하는 이중성. 그것은 70년 전 아무런 지원 없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야 했던 한국군의 피눈물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시는 보급이 끊겨서, 다시는 지원이 늦어서 전우를 잃지 않겠다는 그들의 한 맺힌 맹세가 이토록 완벽한 예측 알고리즘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제 상황실의 누구도 한국을 얕보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외심 어린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모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 거대한 덩치와 느린 반응 속도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비슷할지언정 그 속은 완전히 다른, 즉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태국 사령부에서 감청된 마지막 통신 내용은 이러한 우리의 깨달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태국군 지휘관이 한국 측 오퍼레이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탄약이 떨어진 걸 알았습니까? 우리는 아직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슬커를 통해 들려온 한국 측의 대답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기계적인 AI 음성이 아닌 지친 듯하지만 단호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기다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 원칙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황실의 미군 장교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조차 동맹국에게 해주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지원을 미루고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파병을 늦추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갔던 기억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판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이나 계약서가 아닌 성층권에서 떨어지는 보급품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는 하늘을 나는 드론도 초정밀 레이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초연결 생존 네트워크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강력한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진화하며 결코 지치지 않는 거대한 유기체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포성은 멈췄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 던진 충격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군사력 순위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예언서가 되어야 했습니다. 모니터 속의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을 넘었던 군대는 공포에 질려 퇴각했고 태국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기지를 지켜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상황실, 그곳을 채우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벽 앞에 선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경외심이었습니다. 윌리엄 북장은 한동안 말없이 꺼진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벽에 걸려있던 2025 세계 군사력 순위 차트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옳았어. 이 종이 쪼가리는 쓰레기야. 우리가 병사 수를 세고 탱크의 무게를 재는 동안 한국은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의 척도가 양코안체제에서 지능형 생존 인텔리전트 서바이벌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간의 기록은 미국조차 한국이 구축한 거대한 초연결 네트워크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자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제3국의 분쟁 지역에서 증명된 것은 중국산 무기의 허상이 아니라 한국이 숨겨왔던 진짜 힘의 실체였습니다. 세계 언론과 각국 정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패닉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칭송하던 외신들은 이제 한국을 잠들지 않는 감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BBC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미지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속였는가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지만 그 내용은 비난이 아닌 찬사였습니다. 평화라는 달콤한 꿈에 취해 국방을 외주주던 서방 세계는 70년간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고 칼을 갈아온 한국의 집요함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에 최신 무기를 지원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는 전파 방해조차 통하지 않았고 정치적 계산으로 지원을 늦춘 그들의 태도는 한국의 18시간 즉시 보급과 비교되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무기는 고철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한국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하기 위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1단계부터 보았던 수치와 기록,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기적 같은 대응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한국이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 작은 나라가 미국도 포기한 기술을 완성하고 유럽도 흉내내지 못할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설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전쟁은 바다 건너의 뉴스였고 유럽에게 전쟁은 역사책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전쟁은 어제 멈춘, 그리고 내일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의 적을 머리맡에 두고 산다는 공포, 그 절박함이 1초의 지연도 허락하지 않는 초고속 통신망을 만들었고 단 한 명의 전우도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성층권 드론과 예측, 보급 시스템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할 때 저는 그 기술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한 맺힌 역사를 보았습니다. 군사력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반드시 살아서 지킨다는 5천만 국민의 의지가 소프트웨어처럼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펜타곤의 전략 지도는 다시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가장 작지만 가장 단단한 나라 대한민국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캄보디아의 정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어떻게 전 세계의 군사 패러다임을 태워버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한국을 주목해야 하는지 충분한 대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나라, 상식을 뛰어넘는 저력,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